자, 이번에는 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법원에서 지난주에 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해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고요. 그다음에 서울고법에서 오는 15일에 첫 번째 공판을 열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이재명 후보 측에서 좀 지금 이제 우리 공직선거 기간 중이니까 이거를 좀 연기해달라라고 요청을 했고 이거에 대해서 알겠다. 6월 18일로 연기를 하겠다. 대선 이후죠.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서울고법이 사실은 그 전까지만 해도 서울고법도 대법처럼 굉장히 절차를 빨리 준비하는 것 같다.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이렇게 갑자기 재판을 연기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밝혔어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연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옵니다. 민주당이 총공세 막 탄핵 얘기까지 나오고 그러니까 물러선 건지 아니면 국민들이 압박하니까 물러선 건지 진짜로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민주적인 우리는 절차를 지켜야 되겠다 이래서 물러선 건지 아니면 지금 판사들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하라 이런 목소리를 굉장히 많이 내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압박 때문인 건지 왜 미뤘다고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네 가지 전부 다. 전부 다. 네. 전부 다 해당하는 겁니다. 아, 저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판사들도 사람이고요. 네. 저 이제 이번 장면을 보면서 사실은 판사들이 여론에 제일 약합니다. 네. 검사들은 조직이 받쳐주기 때문에 돌발적인 행동을 해도 그 욕을 검찰이란 조직이 먹어줘요. 근데 판사들은 재판부가 고스란히 먹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여론하고 민심을 굉장히 중시해요. 그래서 결국 그 민심의 네. 분노를 견디지 못하고 서울고법 재판부가 항복한 것이다.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고 물러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그 전으로 조금만 들어가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때 깜짝 놀랐거든요. 네, 다들 놀랬죠, 진짜. 다들 놀랐죠. 네. 아, 저거 진짜로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의심을 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저 사람들 또 무리한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재명 후보 잡으려고 뭐 그렇게 거의 뭐 정치적으로 이제 매장하려고 네. 구속시키려고 했다가 안 됐고 마지막에 하다 안 되니까 비상계엄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조기 대선 만들어서 이재명 대통령 만들어 주기를 하고 있죠. 네. 똑같은 걸 조희대 대법원장이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오히려 역풍이 불어서 일반 국민은 대법원이 왜 대선에 왜 개입해? 이 여론이 훨씬 높은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법원이 이제 야 이게 뭐야 이러고 있는 사이에 서울고법에서 이제 날짜를 뒤로 밀어버린 거죠. 그 결정 자체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온당한 결정입니다. 굉장히 잘한 결정으로 평가해 주는 게 좋다고. 네. 결국 민심에 민심이죠. 작용한 거다. 보다 구체적으로 지지율이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이재명 후보의 대법원의 파기환송이 나왔을 때 만약에 지지율에 약간 출렁거리거나 네. 그 부분이 반영되어서 흔들리는 모습이 보였더라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법이 이렇게 결정을 했을 건가. 네. 사법이 정치에 끼어들 여지가 없다라는 걸 발견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 흔들리는구나. 이미 다 반영이 되어 있구나. 네. 적어도 이거 가지고는 여기에 어떤 영향도 행사할 수 없다는 걸 국민들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는 딱 그게 민심, 그게 곧 지지율. 예를 들어서 한 10% 빠졌으면은 절대 뒤로 미루지 않았을 겁니다. 아, 그래요? 예. 네. 근데 오히려 결집하면서 50%를 넘는 여론조사 결과들도 나오기 시작하면서 당선 가능성이 더 높아져 버렸지 않습니까? 네. 물러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역시 여론 지지율도 사실 민심이랑 뭐 네, 비슷한. 민심이죠. 근데 어쨌든 그 반민주당,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를 너무너무 싫어하는 또 우리나라 상당수 절반쯤 되는 국민이 있죠. 그분들을 정서를 대표하는 이른바 보수 성향 논객들은 대법원 선고 나온 직후에 제가 한 2명 정도 만났는데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아, 환호. 네. 드디어 이재명은 끝났다. 또 한 분은 한 100만 표는 빠졌을 것이다. 그래서 아니 그렇지 않을 거죠. 그러고 말았는데 이제 다음 주에 또 만나기로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라고 그러는지 빠지기는 그냥 오히려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역시 이 어떤 희망 섞인 관측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구나. 예. 네. 근데 어쨌든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혹시라도 만약의 경우에 대선 전에 피선거권 박탈이라고 하는 최악의 경우는 피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당선 이후예요. 대통령으로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된다고 했을 때 지금 정해진 날짜가 6월 18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 헌법
84조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어요. 불소추 특권이 기소까지냐 아니면 재판까지 포함되는 것이냐, 재판도 중지해야 되느냐 아니면 지속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재판부가 결정을 할 거란 말이죠. 서울고법 재판부는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자, 6월 18일 계속 가자 이렇게 할까요? 예, 아니면 공판 뭐 날짜 잡았으니까 나오라고 그러겠죠. 네. 공판 출석하세요. 네. 현직 대통령이 지금 바쁜데 거기 왜 나가겠습니까? 안 나간다. 이렇게 하겠죠. 근데 그럴 때 이제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지금 현행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이런 걸 보면 이 헌법 84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이미 진행 중인 재판까지 적용을 한다면 사실은 공소 기각 판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대통령을 놓고 재판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네. 나는 공소 기각한다. 재판 없었던 걸로 하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이제 학자들 중에 일부는 뭐 그런 게 어딨냐. 그냥 해야 된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이제 법원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 이라는 이런 거를 헌법재판소에다 제기하는 방법이 네, 있습니다. 네. 나 이제 대통령이란 국가기관인데 내가 이제 국정을 해야 되는데 나의 권한을 사법부가 자꾸 침해한다? 재판 나오라고 침해한다. 이렇게 네. 내는 방안. 그게 하나 있고요.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은 국회에서 형사소송법을 아예 개정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개정 중에 있죠. 지금 개정 중에 있죠. 그래서 대통령은 이미 진행 중인 재판도 재판을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면 이건 일반 국민들도 다 동의하실 거예요. 지금 금방 대통령 선거해서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았는데 이 사람 다시 재판받고 대통령을 그만둘지도 모른다. 여기에 동의하겠습니까? 동의할 수 없죠. 그래서 형사소송법은 개정을 해야 되고 될 걸로 저는 봐요. 근데 이걸 갖고 혹시 법원에서 이거 위헌이다. 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인지 아닌지 따져보면 되는 겁니다. 네. 저는 거기서 합헌이 나온다고 확신을 해요. 합헌이 나온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식의 대통령 선거 끝난 다음에 입법부에서 이건 일종의 그 사법부에서 문제가 생긴 거기 때문에 입법부, 법을 만드는 입법부에서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고 나갈 수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 절차를 차근차근 짚어보면 일단 민주당에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를 했고요. 그걸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본회의에서 처리를 해버리면 지금 이제 누군가 거부권을 쓸 수 있으니까 아마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본회의에서 처리를 할 테고 이재명 대통령은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공포가 되겠죠. 그랬을 때 이제 법원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는 지금 우리가 공포된 이 법 문제 없어. 대통령은 재판이 중지되는 게 맞아.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흘러간 그런 것이다.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보시는군요. 일단 법원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안 할 수도 있어요. 네. 이건 받아들일 그냥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입법부에서 이렇게 형사소송법을 개정했는데 이게 맞는 것 같다. 그러면 그건 재판부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 재판 중단. 이렇게 네. 결정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어떻게 예상하세요?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되게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어느 정도 승리하느냐가 대선의 결과에 있어가지고 득표율의 득표율이나 문제군요. 네. 그게 어쩔 수 없이 자꾸 이게 사법적인 판단에 대해서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다는 이거 자체가 정상적인 것은 아니지만 저희 눈앞에서 너무 많이 펼쳐졌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래서 이 민심의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법적인 판단을 다르게 만들 거며 법적으로 잘못 판단된 것들은 어느 정도로 뜨거운 민심의 심판을 받는지를 저희가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만약에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까지 대통령 선거에서 87년 이후로 후보가 50% 이상 넘었던 적이 박근혜 그 후보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게 더 받든 저쪽이 덜 하든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근데 그 이상이 지금 판단하기로는 그 이상의 득표로 당선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더 유력하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네. 만약에 그렇게 해서 역대 좀 가장 높은 그리고 좀 큰 차이에 승리를 거둔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거 자체가 보여주는 국민적인 선택, 주권자들의 선택이라는 가장 큰 헌법적 근거가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맞추어서 흐름들이 결정될 거다. 근데 아주 아슬아슬하게 하거나 예를 들어서 저는 상상하기도 싫지만 뭐 승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네. 그 반대의 근거
아니면 대통령을 좀 더 곤혹스럽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근거들이 더 양쪽으로 축적이 되면 될수록 법적으로는 위험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법률적인 얘기 복잡한 거긴 한데 이 중요한 부분이니까 한 개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네. 대장동 사건 재판도 미뤄졌어요. 일단 대선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근데 그거는 형사소송법만 개정을 해서 대통령 재임 기간 끝나고 나면 재판을 재개하는 게 법률적으로는 맞을 수가 있어요. 뭐 대장동 사건이나 다른 재판들은. 그런데 이 선거법 위반 이건 사실은 법을 고쳐야 됩니다. 이게 잘못된 법이에요. 네. 이게 허위사실 공표죄죠. 근데 허위사실 공표의 대상 중에 뭐 이런 게 있어요. 후보자와 본인의 배우자, 가족들 중에 그들의 뭐 재산, 뭐 학력, 뭐 이런 걸 갖고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뭐 처벌한다 이런 거예요. 뭐 네. 굉장히 일리가 있죠. 그런데 거기에 이재명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은 게 행위에 관한 겁니다. 행위. 그러니까 누구하고 골프를 쳤다 안 쳤다 이 행위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 그래서 유죄가 나온 거예요. 네. 그 두 가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2000년에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면서 집어넣었어요. 2000년에 김대중 정부 시절에 여야가 합의로 앞으로 허위사실 공표를 엄격하게 처벌하자. 그래서 정치인들이 자기들 죽을 조항을 거기다 집어넣은 거죠. 나름 정치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명분으로 행위, 네. 심지어 거기에 인격까지 들어가 있어요. 인격. 아, 그래요? 인격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처벌하게 돼 있어요. 그거 어떻게 증명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나는 인격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남들이 볼 때 저 사람의 인격이 훌륭하지 않아. 그럼 허위 사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말이 안 되냐. 네. 그래서 이건 2015년에 인격은 빠졌어요. 아, 그렇군요. 행위를 못 뺐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미우니까 네. 이거 법 바꾸면 안 된다고 그러지. 사실은 자기들도 언제 검찰에 의해서 이 행위 때문에 네. 선거법 위반으로 정치적 목숨이 끊어질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이게 사실 다른 나라 선진국의 입법 예를 봐도 정치인들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꽉 조여놓은 나라가 없고요. 네. 오늘 중앙선관위원회 사무총장이 거의 평생 판사를 한 부분이 그런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도 오늘 국회 나와가지고 이건 사실 너무 좀 포괄적이라서 이거는 법원 판례로 좀 이렇게 잘 좀 폭을 좁히거나 뭐 아니면 입법적으로 좀 고민을 하실 필요는 있겠다라고 이 법의 인정성, 이 행위에 대한 거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이제 손대면은 이게 또 이재명 봐주기 위해서 입법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미 욕을 먹을 텐데. 개정안 내고 있지 않나요, 민주당에서? 근데 이거는 아까 형사소송법 개정안처럼 그렇게 밀어붙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검토 중입니다. 네. 법안 나와 있고요. 근데 이거는 이재명 봐주기라는 욕을 먹더라도 저는 개정을 하는 것이 행위를 빼는 것이 정치 발전을 위해서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이렇게 되면 법원에서 이 선거법 위반 사건은 면소 판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아하, 그러면 아예 그 사건 자체가 없어질 가능성이 그렇습니다. 있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법 얘기 아니고 장군님의 전문 분야. 그렇죠. 바짝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자,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오긴 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이재명 후보의 이 선거법 위반 사건 자체가 중도층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냐. 중도층이 보기에 대법원의 이런 행태 자체에 대해서 진짜 이재명이 잘못했네 이렇게 생각할지 아니면 이재명한테 너무하네 이렇게 생각할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중도층 쪽에서 며칠이었죠? KSY 예, CBS하고 같이 해서 이 부분이 얼마나 본인 선택에 영향을 미치냐로 저희는 물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4일에서 5일까지 이틀간 예, 진행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물으면은 그게 그냥 객관화되면 자기의 것이 아닐 수 있고 그냥 빗대어서 이야기할 수 있어서 선생님의 대선 후보 결정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진보층에서는 84.3%, 네. 중도층에서는 56.9%가 영향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없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공고해지는 거는 그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거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데 큰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원래 안 찍으려고 했던 사람들의 확신이 강화되는 거고 원래 찍으려고 했던 사람들의 확신이 강화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고법에서도 그 부분을 그런 여론의 흐름이나 이걸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중간에 아직
그 결정 못한 사람들은요? 네. 네. 그러니까 이쪽 찍으려고 했던 사람은 어차피 이제 이재명 후보를 찍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은 저쪽으로 간 거고 네, 예. 이재명 후보 찍으려고 했던 사람 이쪽으로 간다고 했는데 사실 아직 결정하지 않은 중도층.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지율 자체가 올라갔지 않습니까? 네. 가상 대결에서 40% 후반대에서 저희 조사에서는 50% 초반대로 네. 미세 하나마 조금씩 더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점점 결정해 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고 그 JTBC에서 했던 그 조사 중에 그 사법 그 부분이 가장 그 중요한 그 판단 근거 이슈가 된다라고 나와 있다는 게 이번 있었지 않습니까? 대선에서 뭐라고 한 거죠 지금? 지금 결과는 여기 있네요. 네,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거, 주요 네. 원인이 되는 거. 근데 요 문은 좀 34%. 예, 문을 꼭 짚었으면 좋겠는데 옆에 예시가 뭐였냐면 네. 요 문항 말고 다른 예시가 뭐였냐면 네. 미국과의 통상 협상, 반 이재명 빅텐트, 네. 윤석열 탈당 및 신당 창당, 네. 그것과 함께 이재명 후보 대법원 판결이라는 문항이 다른 들어갔었어요. 거가 좀 약간 약하네요. 그러니까 약하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후보를 거론하면서 가장 최근에 가장 많은 노출이 되었던 이야기를 하니까 당연히 그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 거니까 이게 뭐 의도를 가지고 이런 조사를 했다라기보다는 실제 옆에 문항과의 비중이나 이런 걸 판단을 해서 받아들이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그것과 조금 다른 결이어서 저희 조사를 굳이 말씀을 드렸던 게 생각보다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전체적인 지지율에 있어서도 소폭 상승으로 갔었지 더 떨어지지 않았다. 그걸 좀 긍정적인 신호, 이재명 후보에게는 긍정적인 신호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보수 결집, 그러니까 대법원 전원하고 이체 판결 때문에 이제 보수 쪽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당원들이 찬스다. 그래갖고 그동안 투표 포기했던 분들이 이제 투표하자 이렇게 결집할 가능성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재명 후보가 참 운이 좋은 분인 게 네. 보수 결집하는 순간에 지금 김문수, 한덕수 이런 파동이 벌어지는 바람에 지금 그쪽 지지자들이 약간 또 정매미가 다시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재명 후보를 도와주고 있네요 지금. 온 세상이. 네. 네. 그러고 처음에 윤석열이 그다음에 조이대가 지금은 김문수, 한덕수가 네. 도와주고 있는 거죠. 정말 본인들은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없었는데. 의도치 않게.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여론조사 결과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저희 시간이 다 지났는데 짧게 한마디씩만 좀 들을게요. 그러니까 이번 사태로 대법원이 이런 이제 정치적인 결정을 한 거에 대한 비판이 여론이 높아지면서 사법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짧게 두 분이 생각하는 사법개혁의 방향, 좀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할까? 어떻게 보세요? 그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이게 그전에 사법개혁을 역대 정권에서 여러 차례 단계적으로 했습니다. 이게 한꺼번에 할 수 없는 겁니다. 국가마다 사법체계의 경로의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섣불리 그렇게 손대면 안 되고요. 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다만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드러났듯이 우리 사법부 구성원들이 너무 그 법조 엘리트, 사법 카르텔, 엘리트 의식이 너무 강한 사람들로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리고 너무 법률 전문가들만 모여 있어요. 이 대법관들 보면. 네. 근데 저는 이번 대법관들 중에 무려 10명이나 그런 판결에 동참한 걸 보고 이분들이 법률 지식은 대한민국에서 최고 수준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이지만 이 민주의식과 역사의식은 굉장히 낙제점인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과연 이 법원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이 국가 공동체 마지막 보루의 구성원들을 어떻게 좀 민주시민 교육을 잘 시킨 사람들, 시민의식으로 무장된 사람들, 또 역사의식을 갖춘 사람들로 구성할 것인가 좀 장기적인 목표를 갖고 좀 추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전 두 가지 방향인데 하나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원이나 사법 자체도 사회라는 환경 속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라는 영역을 빨리 정상적으로 복원시켜서 사법의 영역에서 정치의 영역을 판단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정치의 복원이네요. 네, 그렇게
이게 다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이쪽에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이 발생해 버리고 모든 판단을 제대로 다 할 수 없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항별로만 판단할 수 없는 그 사이에 행간에 있는 여러 가지들을 조정하는 게 사실은 정치의 영역인데 맞아요. 행간을 다 배제해 버리고 법조항을 가지고 판단을 해버리니까 현실 사회에 안 맞는 거지 않습니까? 정치의 사법화를 극복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저는 외적 환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뭐 구체적인 내용들은 더 전문가분들이 많으실 거니까 또 하나는 제가 오늘 이거 읽으려고 딱 인용해 온 게 네. 김대중 대통령께서 사형 판결을 딱 받았을 때 절대 보복하지 마라. 네. 그걸 마지막 유언이라고 남기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법개혁이라는 부분이 보복으로 비추어지지 않고 합리적이고 통합적으로 비추어질 수 있는 기본적인 방향을 잡아 나가야 네. 사실은 대한민국의 유효한 법적 개혁이 되는 거지. 이게 이쪽에서 칼을 잡으면 이쪽을 베어버리고 이쪽에서 칼을 잡으면 이쪽을 베어버리는 방식으로 가서는 이 악순환이 떨쳐낼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정치의 사법화를 최소화시켜서 정치를 복원시키는 것과 통합을 위한 개혁이 되어야 된다라는 좀 추상적이지만 큰 방향을 좀 설정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분 다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지금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이 두 분의 말씀을 잘 듣고 사법 개혁을 좀 이뤄냈으면 좋겠습니다.